이번 강의는 합병정렬입니다. 합병정렬은 알고리즘 종류가 다른 정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합병정렬은 시험 출제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자, 먼저 합병정렬의 기본 개념 원리부터 설명합니다. 합병정렬은 내부적으로 세 종류의 단계를 밟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 종류는 오른쪽을 봅니다. 분할, 그리고 정복, 그리고 결합이라는 단계를 밟는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8개의 데이터 초기 상태에 정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분할을 하는데 이 8개를 이렇게 4개씩 분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4개를 다시 2개씩 분할하고 그리고 또 2개를 다시 하나씩 분할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할 단계이고 분할된 단계를 이용해서 정복을 한다. 자, 이 2개의 데이터 90하고 50을 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복은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90은 뒤로 가고 50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복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결합이 된 것이죠. 이 90하고 50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걸 하나로 이렇게 결합을 했다 해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복과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여기서 용어, 정복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정렬하는 개념입니다. 부분적으로. 자, 그러면 오른쪽은 20하고 80 있는데 이거는 결합만 하면 되겠죠. 그냥 20이 앞에 있고 80은 뒤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2개씩 구성되어 있는 2개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 정복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2개가 몇 개로? 4개로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자, 오른쪽도 역시 결합되면서 부분적으로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 최종적으로 정렬된 2개의 부분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다시 정복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렬이 완료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합병정렬의 기본 개념인데 이 그림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영역이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 범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지금까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었죠. 앞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나서 처음에는 2개씩 묶고 그 다음 다시 묶어진 걸 또 2개씩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합병정렬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합병정렬 핵심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앞에서는 좀 복잡하였죠.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합병정렬은 크게 내부적으로 세 단계를 밟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할하는 단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결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라고 하였죠. 이 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좀 읽어보고 지금 제가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위에 그림을 봅니다. 초기 상태 정렬되지 않는 8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렬하기 위해서는 합병정렬은 처음 분할을 하는 것이죠. 분할은 8개니까 4개씩 이렇게 분할하면 되겠죠. 여기서 반드시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데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더 좋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분할하였을 때는 단순하게 분할하였지 자료 이동, 정렬 같은 거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정복을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복은 정렬이라고 하여죠. 바로 이 주어진 90, 50, 20, 80을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변경을 시켰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복된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렬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할 때 실시하는 것이 곧 합병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20하고 무엇을 비교할까요? 30을 비교해서 작은 값 20을 여기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져온 곳에 다음 데이터하고 50하고 30을 비교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치에 배치시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최종적으로 합병하면은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합병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합병 정렬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 시험에서는 지금 설명하려는 이런 상태로 출제되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처음 공부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설명 내용이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화면을 봅니다. 자, 이 초기 상태 정렬되지 않는 8개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8개의 데이터를 먼저 두 부분으로 분할합니다. 자, 여기 분할된 것을 우리가 서브리스트 1, 서브리스트 2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뭐 부분 리스트 1,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각 서브리스트를 정렬을 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 정렬된 상태 20, 50, 80, 90 그리고 30, 40, 60, 70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이 정렬된 서브리스트를 다르게는 run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합병 정렬에서 시험 출제 낼 때 서브리스트 이런 용어 또는 run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각 서브리스트, 각 run을 정렬하고 나서 합병을 실시하는 거죠. 바로 이 주어진 두 서브리스트 합병 실시 아래쪽 그림을 봅니다. 자, 이 서브리스트 1하고 서브리스트 2를 어떤 식으로 합병하느냐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죠. 아래쪽에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서브리스트 1에 있는 첫 번째 정렬되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이겠죠. 역시 서브리스트 2에 있는 가장 작은 값 이 30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작은 값이 합병된 리스트에 복사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20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데이터 50하고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아래쪽 30하고 비교하겠죠. 그러면 30이 작은 값이죠. 이 30을 어디로? 합병된 리스트에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서브리스트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합병 리스트에 쭉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70까지 비교하여서 70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합병된 리스트에 이렇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브리스트의 모든 데이터는 어디로 이동이 되었죠? 바로 이 합병된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비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브리스트 1에는 아직 두 개의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합병된 리스트로 복사,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합병 완료, 다시 말하면 정렬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 정렬에서 비교 횟수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종종 출제되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합병 정렬에서 최소, 최대 비교 횟수인데 run 길이가 같은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아래쪽 예를 봅니다. 최소 비교 수인데 먼저 run 길이가 여기 4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run은 1, 2, 3, 4이고 두 번째 run은 5, 6, 7, 8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형태의 run 구조일 때는 비교 수는 몇 번이냐? 4번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 줄 치놓은 거 이 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1번하고 5번을 비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항상 작은 값이 이 합병된 리스트에 들어가니까 여기 1번 런이 어떻게 되죠? 2번 런의 5보다 전부 작은 값이에요. 그럼 비교는 여기 선 그어 놓은 것처럼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는 몇 번? 4번 비교하면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죠. 그리고 나서는 런 2에 있는 것 5, 6, 7, 8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복사하면 되겠죠. 해서 최소 비교 횟수는 이런 경우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비교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비교 횟수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서 1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자, 뭐 3, 4 이렇게 이 막대기 개수를 헤아려 봅니다. 이 막대기 개수가 몇 개죠? 이 막대기 개수가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비교 횟수는 두 번째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비교되는 경우가 바로 최대 비교 횟수가 되는데 그러면 아래쪽 표를 봅니다. 최소 비교 횟수는 데이터 수가 n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비교 횟수는 2분의 n이 되는 거죠. 이거는 비교 함수로 나타내면 비교 n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 비교 횟수는 데이터 수가 n개면은 최대 비교 횟수는 n-1이죠.
역시 비교함수로 나타내면은 비교 n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합병 정렬에서 비교 수인데 런 길이가 같은 경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 정렬에서 최대 비교 횟수인데 런 길이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런 길이가 다를 때 최대 비교수, 이 내용은 과거의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런의 길이는 m이라고 해서 2개, 그리고 두 번째 런의 길이는 n이라고 해서 길이가 4인 경우입니다. 최대 비교했으니까 앞에서 어떻게 하였죠? 끝까지 비교되는 거죠. 바로 이 2번하고 1번을 비교하고, 그 다음 2, 3 비교, 3, 5, 그 다음에 4, 5, 그리고 이제 5, 8,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m은 2가 되고 n은 4일 때는 비교수는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아래쪽을 봅니다. 런 길이가 다른 경우 최대 비교수인데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런의 길이 m은 2가 되고 2번 런의 길이 n은 4인 경우입니다. 자, 최대 비교수 공식입니다. m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 더하기 4 마이너스 1 해서 5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최대 비교수를 비교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비교하고 m 플러스 n 마이너스 1인데 이때 m과 n은 그냥 하나로 통합할 수 있죠. 해서 최종적으로 비교함수로 나타내면 이 비교수는 비교 n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합병 정렬에서 최대 비교 횟수 정리인데, 그러면 런 길이가 다를 때 최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합병 정렬 런 길이가 다른 경우 최대 비교수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 정렬 기본 개념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먼저 이 합병 정렬은 첫 번째 분할 정보법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 정렬 방식이죠. 그리고 합병 정렬은 제자리 정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합병 정렬은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추가 메모리 비교 n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합병 정렬하고 제자리 정렬 관계, 이 내용은 가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아래쪽에 여기 추가로 설명되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정렬의 수행치와는 비교 n 로그 2n입니다. 평균, 최선, 최악 모두 비교 n 로그 2n이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합병 정렬하고 제자리 정렬의 관계, 왜 질문이 있었을까요? 먼저 답변하기 전에 시험에 합병 정렬하고 제자리 정렬 관계 출제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합병 정렬은 제자리 정렬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질문이 있었을까요? 질문이 있은 이유는 합병 정렬 종류는 많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복 순환으로 구현하는데 많은 합병 정렬 중에서는 제자리 정렬로 구현하는 것도 있고 제자리 정렬이 아닌 것도 있을 뿐입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병 정렬은 그 알고리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제자리 정렬, 어떤 거는 제자리 정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전산 시험 보면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시험 출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항상 시험 출제되었을 때 명확한 단서가 없다 보니까 답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서 이 신청을 합니다. 원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출제자가 합병 정렬이 제자리 정렬이냐 제자리 정렬이 아니냐라는 것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합병 정렬 원시 코드를 제시하고 출제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합병 정렬은 제자리 정렬, 이 합병 정렬은 제자리 정렬이 아니다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강조하지만 출제자는 원시 코드를 제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단서 없이 합병 정렬은 제자리 정렬이냐 아니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답변하라는 거죠. 제자리 정렬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내용 보면 합병 정렬 원시 코드 제시하고 출제된 거는 9급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 7급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합병 정렬 시험 출제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9급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충분히 이해하면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은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하나 제외를 합니다. 전산 9급만 준비하는 분들은 합병정렬 여기까지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할 건데 이거는 바로 전산 7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단지 9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더 공부하기 싫으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구경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들어보는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합병정렬 프로그램을 분석합니다. 먼저 합병정렬의 가장 기본적인, 다르게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그 합병 원래의 프로그램을 분석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합병정렬 기본 개념이 되는데 과거에 전산 9급이나 정보처리 기사 시험 같은 곳에서 이 내용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지.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은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냥 시험에서 현재는 말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정렬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코드 분석합니다. 먼저 메인 함수를 볼까요? 메인 함수 배열 AB에 정렬된 리스트 1467 그리고 3589입니다. 바로 이 정렬된 두 리스트를 합병해서 어디에? 배열 C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그림으로 이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먼저 배열 A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1하고 배열 B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3을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해서 항상 작은 값을 먼저 배열 C에 저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이 배열 C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은 A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 4하고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B에 있는 3을 비교해서 역시 작은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열 C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쭉 밟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A에 있는 데이터 마지막 7이 어떻게 될까요? A에서 어디로? C로 이렇게 저장 복사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나면 A의 요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B에 있는 8, 9를 이거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배열 C로 이렇게 이동 복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설명한 이것을 원시 코드로 작성한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C 코드입니다. 자, C 코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면 먼저 while 블럭이 있는데 while 블럭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거는 배열 A하고 배열 B의 데이터를 전부 다 반복하며 읽어서 어디로 최종적으로 C에 저장되어야 하니까 while 블럭이 필요하고 그 다음 if 블럭은 왜 필요할까요? if 블럭은 그냥 저장하면 안 되죠. 크기를 비교해서 작은 값부터 A 또는 B에 있는 것을 어디에? C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 if 블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비교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if 배열 A하고 배열 B의 값을 차례대로 비교해 나갑니다. 해서 작은 값을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배열 C에 저장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작은 값을 A, B 값을 어디로? C에 저장하다 보면 A 또는 B 배열이 끝이 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이 비교는 필요 없죠. 그냥 남아있는 데이터를 수록하면 되겠죠. 반복 처리하면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아래쪽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은 이 while 블럭하고 위에 있는 if 블럭에서 이 조건식에서 먼저 while 블럭에는 여기 연산자가 뭐죠? 우하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if 블럭에는 여기 연산자 ampersand 두 개는 뭘까요? and 연산자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시험에 출제하고 갈로 역기 문제 내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출제하고 싶은 갈로가 뭘까요? 여기는 오와 연산자고 여기는 뭘까요? and 연산자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 프로그램이 시험에 출제되면 종종 출제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합병정렬에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 이 while 블럭의 이 조건식 연결은 O하고 if 블럭의 이 조건식 연결은 왜 AND로 해야 되느냐입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A하고 B 배열을 합병해서 C에 저장하는데 먼저 A에 있는 배열 요소 모두가 어디 A에서 C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A의 배열 요소가 모두 저장되었다. 그러면 반복 중지하면 될까요? 안 되죠. A의 요소는 다 저장되었지만 아직도 B에 있는 요소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될까요? 배열 C로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해서 B에 있는 나머지 8, 9를 어디에? C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while 블럭은 계속 반복 처리돼야 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while 블럭의 조건식 연결은 OR로 연결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주어진 코드에서 Amax하고 Bmax는 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 i가 Amax보다 작으냐 그리고 j가 Bmax보다 작으냐 아래쪽에 코드 진행되면서 여기 i++ 여기 j++가 있습니다. 해서 이 i 값하고 j 값은 기본적으로 0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증가하겠죠. 증가해서 언젠가는 Amax 또는 Bmax 값보다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한쪽 조건은 어떻게 되죠? 거짓이 되죠. 그래서 하나만 거짓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AND로 연결하면 두 조건 중에서 하나만 거짓이 되면 전체는 거짓이 되니까 이 반복은 종료하게 되죠. 해서 연결할 때 반드시 OR로 연결해야 되지 AND로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if 문에서는 왜 OR로 연결하지 않고 왜 AND로 연결해야 되냐? 바로 if 블럭에서는 두 AB 배열 요소를 비교해 놔다가 한쪽 배열 요소가 다 A에서 C로 저장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쪽 남아있는 이 요소를 그냥 이렇게 반복 처리하면서 저장만 하면 되죠. 해서 if 블럭에서 이 두 조건 연결은 OR로 연결하지 않고 AND로 연결하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처리되겠죠. 예를 들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합병정렬 원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합병정렬 알고리즘을 설명하기로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하였습니까? 합병정렬 알고리즘 설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알고리즘이 있습니까? 알고리즘은 없고 그냥 그림만 두 개 있죠. 바로 이 그림 두 개를 이용하여 합병정렬 시험에 출제되는 그 알고리즘 내용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그림을 이용해서 먼저 합병정렬 알고리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반복 또는 순환으로 구현할 수 있죠. 같은 맥락으로 합병정렬도 반복 또는 순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하려는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반복 합병정렬하고 순환 합병정렬에서 서브리스트가 합병되는 모습, 바로 이 내용이 시험에 집중 이 관련 내용에서는 출제되는 것입니다. 먼저 반복 합병정렬입니다. 이 서브리스트가 어떻게 합병되나 이거죠. 이 내용은 앞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10개입니다. 인덱스는 0부터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합병, 정렬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 숫자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러고 나서 더 크게 두 개씩 한 것을 이제 또 두 개를 묶으면 4개가 처리되겠죠. 6번, 7번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5번은 그 짝이 없으니까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8번째는 바로 데이터가 8개 합병되고 마지막 9번째 데이터 10개가 모두 합병되어서 정렬이 완료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쉬운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왜 설명하였느냐? 아래쪽에 순환 합병 정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잔소리 같지만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 합병 정렬은 지금 위에 있는 구조로 합병되는데 순환 합병 정렬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순환 합병정렬 구조를 잘 봅니다.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다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80하고 첫 번째 50하고 20이 합병된 걸 이 80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덱스 3, 4에 있는 걸 처리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인덱스 0에서 4까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그러면 데이터가 10개니까 중간을 딱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오른쪽 똑같죠. 해서 오른쪽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보면 인덱스 5, 6에 있는 걸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인덱스 5, 6, 7,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덱스 8, 9, 그 다음에 여덟 때는 5에서 9까지 인덱스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 좌우를 어떻게 전체 합하여서 병합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반복 합병 정렬 원리하고 순환 합병 정렬 원리에서 이 서브리스트가 합병될 때 그 인덱스 범위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내용만 알면은 전산 9급도 당연하고 전산 7급에서 합병 정렬, 이 합병되는 리스트, 이 진행 과정 시험에 출제되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 합병 정렬에서 서브리스트가 합병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 합병할 때 그 진행 과정, 여기 숫자로 적어둔 1에서 9까지를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암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원리를 안다면 암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환 프로그램은 분석할 때 무엇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재기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순환 합병 정렬 이 원리를 재기트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재기트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자, 먼저 중간을 찾아가는 공식이 필요하겠죠. 물론 알고리즘에서도 이런 공식을 사용하겠죠. 바로 여기 적어둔 공식입니다. 중간은 이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것도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인덱스 가장 작은 값 레프트는 0입니다. 가장 큰 라이트는 9입니다. 자, 0에서 9를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중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2로 나눕니다. 자, 9를 2로 나누면 4.5인데 여기서 0.5는 버립니다. 해서 중간인 4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를 볼까요? 데이터가 10개입니다. 중간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중간이죠. 자, 이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은 인덱스가 어떻게 0에서 4까지, 우측은 인덱스가 5에서 어떻게 될까요? 9까지 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이 재기트리로 표현한 것이죠. 자, 전체 인덱스는 0에서 9까지인데 좌측은 인덱스가 0에서 4까지 되고 우측은 인덱스가 5에서 9까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적어둔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중간을 찾아갑니다. 자, 이 나누어진 좌측에서 또다시 중간을 찾아갑니다. 자, 데이터가 10개, 짝수 개이면은 데이터 수가 이 좌우측이 5개씩 이렇게 같이 분할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5개의 데이터를 중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을 하나의 데이터를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이 어차피 어떻게 한 개가 더 많아지겠죠. 바로 그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덱스가 0에서 2까지 이쪽으로 다시 나눠주고 인덱스가 3, 4로 다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측은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5에서 7까지 나누시고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나누지겠죠. 그게 아래 재기트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인덱스 변무가 0에서 4까지일 때 다시 좌측은 인덱스가 0, 2가 되고 우측은 어떻게 될까요? 3, 4가 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인덱스 범위가 5에서 9까지일 때 좌측은 5, 7이 되는 거고 우측은 어떻게 8,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할까요? 그럼 다시 또 이 중간을 찾아가면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0, 1이 되고 이쪽은 2 하나만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가 3, 4일 때는 중간을 찾아가면 똑같이 하나씩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3하고 4 각각 분리가 되겠죠. 그게 아래 이 재기틀이 마지막 단말 노드에서 0, 1 그리고 이쪽은 2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3, 3, 4, 4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해되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재기트리를 이해하면은
순환 합병 정렬에서 서브리스트가 어떻게 그 범위가 나누어져서 합병되는지를 암기하지 않고도 어떻게 여기 적어둔 숫자 1에서 9까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 합병 정렬에서 데이터 수가 10개가 아니고 9개인 경우입니다. 데이터 수가 10개이면 딱 중간을 나누면 좌우가 5개씩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9개는 좌우로 나누면 똑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병될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9개 가져왔습니다. 자, 인덱스가 0에서 8까지입니다. 자, 중간은 역시 찾아가는데 똑같습니다. 자, 중간은 이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0 더하기 8하면 8이고 2를 나누면 4가 되는 거죠. 해서 주어진 첫 번째 반을 나눴을 때는 인덱스 4 위치 0에서 4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5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8까지 되죠. 그러니까 우측은 데이터가 4개입니다. 그런데 좌측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5개죠. 그러면 좌측은 앞에서 설명한 아래쪽 제기트리 구조는 똑같겠죠. 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단지 우측은 데이터가 5개가 아니고 4개니까 뭔가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우측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먼저 이 5번째하고 6번째에 있는 데이터 80하고 70이 합병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서 여기 두 번째 이 가정이 없는 거죠. 그 가정 없이 그냥 7번째하고 8번째 데이터 50하고 10이 합병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80, 70, 50, 60 이걸 합쳐서 여기서 7번째 이렇게 합병되겠죠.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기트리도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가 좌측은 똑같은데 우측은 바로 인덱스가 5에서 8까지 되어서 한 가정이 없어지는 것,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반드시 데이터가 2분의 1씩 딱 나눠진다는 보장은 없겠죠. 좌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제기트리가 구성되고 어떻게 서브트리가 합병되는지 충분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순환 합병 정렬에서 데이터가 정렬되어 가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 가져왔습니다. 자, 데이터 자료수는 9개인 경우입니다. 자, 왼쪽은 여기 번호로 그냥 그 과정을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자, 이 과정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설명합니다. 먼저 원시 리스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순환 합병 정렬에서 서브 리스트가 합병되는데 첫 번째 여기 90하고 60이 합병되겠죠. 이렇게 60하고 90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30하고 합병되겠죠. 여기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40하고 20이 합병되어서 정렬됩니다. 그러면 다시 30에서 40까지 이 부분이 다시 합병되어서 이렇게 20, 30, 40, 60, 90 이렇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하고 70이 정렬되겠죠. 그 다음은 50하고 10이 합병되어서 정렬됩니다. 그리고 합쳐서 이렇게 다시 정렬되고 마지막은 전체 합쳐서 최종적으로 합병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정렬되지 않는 이 원시 리스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환 합병 정렬에 의해서 정렬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튼 이 관련 내용 시험에 놓으면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때 원시 코드를 주고 출제될 수도 있고 원시 코드를 주지 않고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원시 코드를 주든 안 주든 원시 코드를 꼼꼼하게 분석해서는 짧은 시간에는 1분, 2분 안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알면 그냥 지금까지 이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제가 원시 코드를 제시하고 조금 원시 코드가 이렇다 등등은 설명할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복습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용 알면은 합병정렬 관련 시험 문제 놓으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합병정렬 원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원시 코드 분석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해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원시 코드 이런 게 출제되었을 때 이걸 분석해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한 문제 풀고 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합니다. 이 원시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 원시 코드는 순환 합병 정렬이 아니고 반복 합병 정렬이다. 그 정도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순환 합병 정렬은 자기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있죠. 세기 호출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면 되겠죠. 이 코드 분석해보면 순환, 제기 호출된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시 코드는 반복 합병 정렬이지 순환 합병 정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시험에서 반복 합병 정렬 이 원시 코드 주고 답 찾는 것은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런 코드가 곧 반복 합병 정렬이구나. 이 정도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원시 코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눈으로 본 그 반복 합병 정렬 원시 코드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 개씩 묶고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시험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 합병 정렬에서 여기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인데 각 회전에서 비교수는 비교 n이 되죠. 이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최대 비교 횟수 이런 거 설명할 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 회전수는 비교 로그 2의 n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개씩 묶어 나가는 게 곧 뭘까요? 로그 2의 n이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입니다. 합병 정렬을 수행치 않은 비고 n 로그 2n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시험에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 합병 정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원시 코드가 바로 이 순환 합병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코드 분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을 볼까요? 그냥 순환 합병 정렬이 아니고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계량된 순환 합병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합병 정렬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우리 신경 꺼라는 거죠. 제가 강조합니다. 역시 이 코드가 나왔을 때 반복 합병 정렬이 아니고 순환 합병 정렬이냐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원시 코드 잘 볼까요? 왜 이거는 순환 합병 정렬일까요? 잘 보면은 그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주어진 이 순환 합병 정렬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함수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함수 이름이 역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 호출된 거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합병 정렬은 순환 합병 정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 핵심 부분은 이 순환 호출되는 이 함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또 핵심은 어디냐면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역을 제가 뒤에서 집중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순환 합병 정렬 알고리즘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핵심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림을 봅니다. 데이터 인덱스가 1에서 10까지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핵심 원시 코드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이 원시 코드는 시험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드는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를 2로 나눈 이 부분이 핵심이면서 좌우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제기 트리가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순환 알고리즘, 제기 알고리즘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제기 트리를 그리면 쉽게 분석될 수 있겠죠. 자, 분석해보면 먼저 인덱스가 1부터 어디까지냐? 10까지입니다. 해서 여기 주어진 수식 미드는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10 나누기 2 하면 5.5죠. 정수화시키면 5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을 찾아가는 것이죠. 해서 아래쪽 제기 틀이 봅니다. 먼저 인덱스가 1,10인데 바로 주어진 수식을 적용해서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좌측은 인덱스가 다시 어떻게 나눠질까요? 1에서 5가 되고, 그럼 우측은 어떻게 될까요? 6에서 10까지 되겠죠. 자, 1에서 5까지 나눠진 상태에서 다시 2분의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더한 것을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좌측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5 하면은 6이죠. 6을 2로 나누면 3이죠. 해서 1,3이 되고,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4, 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제기 틀에서 왜 인덱스가 1,10에서 좌측은 1,5로 되고 우측은 6,10이 되고 1,5는 다시 1,3으로 분리되고 오른쪽은 4,5로 분리되는 거, 이거는 설명할 건 없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합병정렬 알고리즘이 출제되었다. 그런데 그 합병정렬 알고리즘이 반복 합병정렬이 아니고 순환 합병정렬이었을 때 그 인덱스가 지금 주어진 이 제기트리처럼 분해된다는 것을 알면 제가 앞에서 미리 설명한 그 그림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인덱스가 이렇게 짝을 맞추면서 합병 처리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뒤에서 설명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 인덱스가 1에서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시 리스트를 순환 합병 정렬로 정렬 처리할 때 어떻게 데이터가 합병되느냐입니다. 먼저 좌측 그림을 봅니다. 첫 번째 50하고 20이 먼저 합병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80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합병되는 거, 이건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70하고 35가 정렬되어서 합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 보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겠죠.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제기트리로 분석한 게 오른쪽 이 제기트리가 되는 것이고, 또다시 이 제기트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 왼쪽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쪽 그림이 될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10개를 주놓고 순환 합병 정렬해서 그 서브리스트가 합병되는 모습,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면 이 되는 과정을 꼭 암기해야 될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처리되는 이 과정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제기 트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시험 문제 출제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합병정렬, 뭐 반복이니 순환이니 이런 거 나왔을 때 답을 찾는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그림을 또 가져왔습니다. 왜 제가 이 그림을 자꾸 가져올까요? 합병정렬이 출제되면은 바로 이 그림과 관련 내용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좀 더 잔소리 같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에 있는 반복 합병 정렬에서 이 합병되는 모습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상 9급에서도 이 관련 내용은 출제되고 7급은 당연히 출제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순환 합병 정렬이죠.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원시 코드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상관없이 순환 합병 정렬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를 분석해보면 주로 이 반복 합병 정렬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 내용에서 한 90%는 바로 이 반복 합병 정렬이 출제되고, 그리고 한 10% 정도가 현재 이 순환 합병 정렬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순환 합병 정렬은 과거에는 좀 종종 출제되었는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뭘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 합병 정렬처럼 풀면 틀리겠죠. 그래서 원시 코드도 막 주어지고 이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였고 제가 질문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원시 코드가 있든 없든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시험 출제에서 이 합병 정렬이 출제되면 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반복 합병 정렬 또는 순환 합병 정렬 이런 단서가 있어야만 답을 정확하게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전산 시험 보면 이런 단서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이 합병 정렬 이 문제가 출제되어도 어떤 반복이나 순환이냐 이런 단서가 없이 출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뭘까요? 반복 합병 정렬이었습니다. 해서 혹시 시험에 출제되면서 반복이냐 순환이냐 이런 단서가 없으면 일단 어떻게 풀어봐야 한다? 반복 합병 정렬로 풀어보고 아니면 무엇으로 순환 합병 정렬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 하나 이야기하면 합병 정렬에서 원식 코드 몰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험 범위에서는. 이번 강의는 합병 정렬이었습니다.